요즘 걱정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뇌에 좀 치명적입니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치매를 당뇨병의 한 스펙트럼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20, 30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 오게 되면 치매 연령이 빨라지거든요. 그것들이 변화하는 식문화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십니까?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먹는 음식이 있고 몸에 해로운 줄 모르고 무심코 먹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이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몸에서 4가지 독만 제거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기덕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 김기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요새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20대, 30대 젊은 층에 암이 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20, 30대, 40대까지 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암은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과 관련해서는 이제 진단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이 돼서 작은 암도 발견이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검진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검사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암 통계를 보게 되면 2010년까지는 암이 쭉 증가하고 있다가 이후에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15년부터는 이제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도 존재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모든 음식들이 어떤 모든 영양소가 적정 수준이 꼭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설탕도 아주 부족하면은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적당량의 모든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든 골고루 다 드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야지만 지나치게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성하고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결핍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게 또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냉장고를 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그 소금에 음식을 절여서 염장식품으로 보관을 했잖아요. 그 시절에는 위암이 많이 좀 생겼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위암 발생률이 높았는데, 냉장고가 도입되면서 염장식품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습관이 한 10년, 20년 지속되면서 위암 발생률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위암 발생률이 저희 학생 때만 해도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뒤쪽으로 밀려 있는 게 그런 식습관 변화가 연관이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도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차를 마시면 되게 차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또 뜨겁게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차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식도암이 좀 잘 생기거든요. 이 뜨거운 차가 식도 끝에 열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도 한 번 마시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마시잖아요. 그래서 열 손상이 지속되면서 암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뜨거운 차를 마시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식도암이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도 뜨거운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조금만 식혀서 드십시오. 사독백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일본 저자의 책인데 4가지 독만 빼면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에서 유제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암 유발 요인이 있는 모양이죠. 일본 자료를 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참고를 하시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 40년 동안 통계를 봤을 때 유방암 발생 위험이 한 5배 정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우유 섭취량이 증가했으니까 이 2가지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유방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좀 빨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출산을 좀 안 한다거나 수유를 짧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위험이 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변한 게 우유만 많이 마신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좀 바뀐 것이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우유와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오히려 우유 섭취하는 그룹에서 유방암 발생이 한 40% 정도 낮았다, 이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해서 우유를 좀 멀리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우리의 환경 차이로 인한 통계상의 차이는 있다. 책에서도 언급한 대로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 우유를 잘 안 먹었죠. 그리고 우유를 권장하는 운동을 한 이후 우유 소비가 늘었는데 암과의 관련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유해를 가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지적도 이 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하고 IGF-1이라는 그 물질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유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게 영향을 얼만큼 주는지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런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방암과 연관성은 좀 미미하지만 전립선암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에서 우유를 섭취하는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한 3% 정도, 하루에 한 잔 우유를 먹을 때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한 3% 정도 올라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립선암이 한 36명 정도 생기거든요. 36명 정도 생길 때 3%라고 하면 1명 정도 더 생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유를 매일 마신다고 해도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전립선암에 더 걸린다. 굉장히 미미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암과의 관련성은 차치해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유제품에 우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치즈도 많이 좋아하시고 뭐 요거트도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건 맞는 거죠. 첫 번째는 아시아 사람들은 유당불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70%에서 우유 속에 있는 당분이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 속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카제인에 민감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소화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보통의 이런 단백질들은 췌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와서 이걸 분해하는데, 글루텐하고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 있는 그 효소가 직접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소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글루텐과 카제인이 잘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된 글루텐과 카제인이 대장까지 넘어가서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설사를 좀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제인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팁을 좀 드리면, 유당불내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락토프리라고 해서 유당이 제거된 우유가 있거든요. 그런 걸 드시면 되고, 그거 먹어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카제인이 또 없는 우유가 있습니다. 요즘 A2 우유라고 하는 게 그 카제인 중에 A1이라는 카제인 성분이 빠진 거거든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카제인인데, 그 락토프리를 드시고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A2 우유를 좀 드시면서 반응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2 우유가 많이 시판이 있습니다. 뭐, 되고 예. 있나요? 사실 유당불내증 환자들은 우유를 좀 멀리해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토프리 우유나 A2 우유를 섭취해야 할 이유는 있을까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뼈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단백질과 칼슘을 좀 보충할 수 있어서 우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적지는 않습니다. 사독백이 이 책에서는 우유를 경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맞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 다음 설탕입니다. 요즘 설탕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와요. 해로운 건 자명한 사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혈당은 뇌 건강을 경고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건가요? 이 책에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쾌락중추, 보상회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단맛을 느끼게 되면 도파민이 나와서 성취감을 느낄 때와 비슷한 감정 상태가 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단맛을 또 찾게 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더 많은 양의 설탕과 빈번한 횟수로 이걸 찾게 되다 보니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약간 기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굶게 되거나 뭘 갈망하게 되거나 금단이 나타나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 상태 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설탕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데 다른 걸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중독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 단맛에 대한 중독은 또 며칠 지나면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며칠을 참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안 먹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단맛에 대한 욕구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걱정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혈당 스파이크는 원래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연속혈당이라고 해서 팔에 부착해서, 예전에는 이제 당뇨인들 같은 경우 공복혈당과 2시간 후 혈당을 측정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연속혈당기는 계속 혈당을 1분 간격 또는 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한 다음에 혈당 변화가 쭉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이때 한 20-30분 내에 음식 먹기 전에 비해서 혈당이 한 50 이상 올라가면 보통 스파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뇌에 좀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슐린을 맞으면 혈당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당뇨 있는 분들은 당이 올라가면 이렇게 인슐린을 맞았는데, 인슐린은 근육이나 간에서 포도당이 통과하는 문을 좀 많이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포도당이 이렇게 흡수되는 통로들을 많이 열어주는데, 뇌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냥 양이 많아지면 그대로 쭉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많이 들어와서 머리가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한꺼번에 이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것들이 산화가 되면서 최종 당 산화물이라는 걸로 변해요. 쉽게 말하면 그 달고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얀 설탕이 이렇게 가열을 하면 갈색으로 변해서 끈적끈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서 그 상태로 다른 조직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런 생리적 기능을 가진 곳들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치매를 당뇨병의 한 스펙트럼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성인병은 젊은 나이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변화하는 식문화 때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20, 30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 오게 되면 치매 연령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65세 미만에서 치매 인구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죠? 이 위고비는 원래 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GLP-1이라는 물질이 소화를 늦춰주기 때문에 속이 좀 부대껴서 음식을 좀 싫어하게 된다거나 그득한 느낌이 좀 있는 건데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몸에서 GLP-1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면 사과만 드시는 것과 브리치즈 같은 거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드시거나 뭐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시면 GLP-1이 나와서 혈당 상승이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에 좀 이용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천연 위고비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저도 머지않아 건강검진 예약을 잡았는데 위고비 같은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2주 정도 중단하고 검진을 받으러 와라. 위내시경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위장관의 소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장마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시경을 할 때는 위를 이렇게 펼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쭉 펴가지고 이상 있나 보는데 그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위장은 감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느낌이 없는데 대신 압박감을 느끼면 돼서 가스가 많이 차면 굉장히 아파요. 그것 때문에 아마 한 2주 정도 중단을 하고 검사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당 식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제로 음료이 선풍을 일으키다가 요즘은 과자에도 제로 과자라는 표현을 쓰는 아이스크림도 있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런 저당 식품을 드시면 혈당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이 저당 식품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구나 이거는 맞는데 당뇨병이 예방되나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대규모로 인구 집단을 모집해서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오히려 저당 식품을 선호하는 그룹에서 당뇨병이 한 2배 정도 높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이유가 뭘까? 단맛에 대해서 선호가 바뀌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단맛 자체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단맛을 찾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이 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잘 분해해서 흡수시키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혈당 흡수가 좀 빨라지더라. 그 다음에 보상적인 심리. 나 점심 때 저당으로 먹었으니까 저녁 때는 많이 먹어도 괜찮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저당 식품이 그 순간에는 안전할 수 있으나 오래 유지하게 되면 이 또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유로 대체 감미료를 하는 경우에도 물론 당은 적게 오르겠지만 단맛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장내 미생물 패턴이 좀 많이 바뀐다. 이것들로 인해서 염증이라든지 혈당 상승이 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질환을 염려해야 될까요? 만병의 근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셔서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뇨병이라든지 또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고중성지방 혈증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뭐 각종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과 설탕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빼야 할 독이 이제 밀입니다. 저자가 자기 고백을 하고 첫 책을 시작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비염을 앓았던 모양이에요. 글루텐 불내증이 있었고 밀을 끓는 순간 코가 뻥뻥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 중에 글루텐 불내증이 꽤 많은 모양이죠.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걸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이게 타고나는 분들이 있어요. 셀리악병이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병인데 셀리악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글루텐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글루텐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하거든요. 글루텐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나 보는 검사를 하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글루텐에 대해서 항체가 많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밀로 인해서는 어떤 질환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글루텐 같은 경우는 찐득찐득하게 식감을 내는 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 몸의 면역에 되게 많은 부분이 장에 있잖아요. 장에서 찐득찐득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때문에 예민하게 면역 상태를 높입니다. 경구 면역 관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외부에서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건데 바나나 먹을 때 알레르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장에 있는 면역계가 그걸 학습을 하면서 얘는 안전하니까 그냥 흡수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루텐이 들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태가 올라가게 됩니다. 면역이 좀 과민해지는 상태로 되거든요. 지금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게 돼요. 처음부터 주의 경고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나요? 맞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염증이 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글루텐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상태 지속이 되면 비염뿐만 아니라 뭐 결막염, 피로감, 요즘 이제 브레인 포그라는 말도 많이들 쓰잖아요. 어지럼증이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또 섬유근육통처럼 온몸이 좀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음수의 글에 만두집 사장님 이야기를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글루텐에 대해서 민감하셨던 분이고 평생 알레르기 때문에 지르텍을 달고 사셨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다 보니 늘 졸리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때문에 만두를 또 포기를 못하시고 간을 계속 봐야 되는 글루텐을 분해하는 소화제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장내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좋은 유산균이라든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밀가루가 내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 서너 달 끊어봐라. 그 질환이 사라지면 밀가루 때문이니 그다음부터 밀가루 안 먹는 게 낫겠다가 저자의 주장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 있잖아요. 뭐 어지럼증, 만성 피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증상이 계속 있어서 힘든 이런 분들은 검사하면은 글루텐이라든지 카제인에 대해서 항체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했다 또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평생 이걸 끊고 어떻게 해서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망이 회복되는 데는 4에서 8주 정도 걸리고 4에서 8주 동안 내가 좀 잘 관리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또 서서히 시도해 보시다가 다시 또 좀 안 좋은데 그럼 또 끊으셨다가 그래서 이제 식단 실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글루텐 하니까 짜장면, 칼국수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간장이나 고추장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런 거 만들 때 밀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스테이크 드실 때는 괜찮은데 제육볶음이나 불고기를 드시면 고추장이랑 간장 때문에 또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햄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도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글루텐이 좀 들어가고 마요네즈라든지 케찹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고 쌀 파스타라든지 쌀로 만든 빵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쌀로 만들기는 했지만 글루텐 프리가 써 있지 않으면 글루텐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재료는 빵이지만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글루텐이 첨가하기도 하거든요. 글루텐이 원래 고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 보니 맥주나 위스키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드시고 가스가 많이 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글루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리는 글루텐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글루텐에 민감하신 분들은 귀리에 있는 아베닌이라는 거에도 비슷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글루텐을 피해서 귀리를 드시는 분들은 혹시 좀 안 좋다 그러면 귀리도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 다이어트 하는 김에 탄수화물 완전 끊을래 하시는 분들 적지 않잖아요. 이것도 결코 이롭지는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줄이되 4대 3대 3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수화물 4, 지방 3, 단백질 3.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이어서 식물성 기름입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식물성 기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그 얘기부터 좀 짚어주실래요? 지방산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슬 모양 중에 이중결합이라는 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탄소에 있냐, 여섯 번째 탄소부터 있냐에 따라서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이중결합이 많이 있는 지방산들을 말하고요. 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이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 이중결합이 있으면 사슬이 약간 이렇게 꺾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벽을 생각해 보시면 세포벽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에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으로만 돼 있으면 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어서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포가 어떤 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비율의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이것들이 한번 뒤집어지는 건데 가열을 하면서 지방산 구조가 좀 바뀌는 거거든요. 동맥경화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해한 지방이다. 그리고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는 지방이 트랜스 지방이다. 가열할 때 좀 생기기 때문에 고온에서 가열하는 튀김 요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를 좀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필수라는 말은 몸에서는 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꼭 섭취를 좀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오메가3와 6를 봤을 때는 6는 조금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좀 줄여주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의 대표적인 것들은 들기름, 아마씨. 아까 이중결합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산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갈아서
발라서 바로 드신다거나 이게 4도씨 이하에서는 산패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고 보관하실 때 이제 차광을 하시면 좀 신선하게 들기름이나 아마씨 기름을 좀 드실 수가 있고요.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대부분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염증을 조금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름의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상적으로는 오메가3가 1이면 얘는 한 2배 정도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거는 조리용, 가열하는 용 기름이다 보니 그래서 이 비율이 많이 깨지고 이것들이 염증으로 이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려하는 건 식물성 기름으로 인한 혈관 손상입니다. 아무래도 산화에 취약하다 보니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볶지도 말고 지지지도 마라. 그리고 기름종이 써가지고 기름 쓰지 말고 프라이팬 요리해라. 이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보통 샐러드유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도 그런 식으로 드시면 여기서 우려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고지혈증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내가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게 생겼나 내가 너무 게으르고 운동 안 해서 생겼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음식에서 오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내 간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왜 많이 만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높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 속도를 이렇게 늦춰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과 별로 상관이 없다. 고지혈증 때문에 계란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계란과 그 혈중 콜레스테롤은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식생활 지침이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음식 중에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문구가 빠진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콜레스테롤은 상관이 없다. 콜레스테롤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4월 공부 마라톤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유제품도 안 먹고 설탕도 안 먹고 밀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먹고 뭘 먹어요?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요? 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걸 먹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겐 충분히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네 가지를 빼고도. 건강한 식사는 이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그걸 다 들어보고 나서 아 나한테 맞는 건 이거겠구나 그런 옵션 중에 이 책이 하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 삼아서 해보시고 괜찮은데 그럼 쭉 하시면 되고 안 맞는데 그러면 또 굳이 이걸 따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게 원인일 수도 있으니 한번 제거해 보시고 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라. 이런 차원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암 투병 중이시라면 이 네 가지 독을 다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만 이 독성 요인을 판단해 보시라라고 제언을 합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웬만하면 밀하고 설탕은 빼도록 노력하고 유제품과 기름도 봐가면서 줄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기덕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무엇을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책과 삶이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